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아침방송 일부 진원식입니다. 다시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선거가 8일 남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체주의 3대 세습을 하는 김정은과 맞서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자유주의 국가로 있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가 집단주의로 가서 하향 평준화를 통해 세계의 천덕꾸러기가 될 건가, 아니면 개인적 창의로 번영하는 세계의 우등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8일 뒤에 결정됩니다. 좌파는 참 뻔뻔합니다.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자유주의 우파의 캐치프레이즈를 통째 훔쳐갔죠. 바로 이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우파의 슬로건은 놀랍게도 문 대통령 취임사에도 쓰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말은 좌파가 할 말은 아니죠.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은 말할 것도 없이 로자 룩셈부르크부터 조지 버나드 쇼까지 역사상 그 어느 좌파도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정한 평등을 위해 현실적으로 부르주아를 억압하는 불평등 정책을 당연시했고, 과정의 불공정도 결과적 평등으로 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포장했죠. 현대 좌파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했던 실존주의의 장볼 사르트르가 주창을 했던 불가피한 폭력, 사회공학, 소셜 엔지니어링, 이 사회공학이 바로 그거죠. 한 예를 들까요? 샤르트르의 제자들이었던 앙카리오가 주축인 khmer-rouge는 캄보디아에서 국가 차원의 전원화 계획이라는 사회공학을 실시해서 인구의 5분의 1인 2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롤랑 조페 감독의 영화 킬링필드가 바로 그겁니다. 해골이 무수히 사이에 있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그들은 인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차마 내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말입니다. 아무리 좌파가 뻔뻔하지만 이 말을 차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말대로라면 그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불가능할 테니 말입니다.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사실 이 말은 자유우파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어느 순간 좌파가 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죠.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기회균등은 권력자의 특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과정은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문화로 그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 필요도 없이 반대 진영을 압살했죠.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결과는 정의롭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의는 결국 결과적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를 진정한 불평등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단적으로 상징한 사건이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어떻게 그들이 파괴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국 사태를 제도 탓으로 벌어진 작은 일탈로 치부하죠. 오히려 조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려다가 기득권이 저항에 핍박받는 희생양으로 여기고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조국이냐 아니냐가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본부장이 다시 이 화두를 빼들었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대전 세종 등을 돌며 문재인 민주당은 집권 능력이 없는 정당임을 설파했습니다. 선대위 회의에서 조국 화두를 다시 내놓았죠. 조국을 살릴 것이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것이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대비인데 생각해 보면 김 위원장이 내건 화두가 정말 일리 있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폭망한 경제는 뒷전인 채 이번 선거를 조국을 살리는 선거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친문 친조국을 강조하며 조국 비리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강욱을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내세운 열린민주당은 스스로를 문 정부의 적자라고 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 문제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황운하, 한병도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을 공천했습니다. 당당하게 말입니다. 더욱이 친문을 경쟁하고 있는 판이니 친문과 전혀 다름없는 신조국을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이 화두는 먹혀들게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 내 친문 세력을 저격한 말이 이렇습니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허수아비처럼 행동하는 정당이 경제 정치를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 민주당은 단순 거수기다.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국민들은 전염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슬로건이 지금 자영업 종사하는 사람들의 심정이다.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자영업이 이번 선거에서 보수 야당을 기사회생시킬 키를 쥐고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보수 야당을 지지하느냐 방관자로 남아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으로 나타나죠. 지난 4.13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그 폭만 달랐지 스윙보트를 해서 보수 야당에 등을 돌린 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의 선거판세를 읽는 전문가들은 이 무당층, 부동층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의 선거를 이끄는 사령탑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말 실수는 치명상이 되죠. 이 무당층은 갤럽 여론조사로는 지난 1월에는 전체의 3분의 1인 33%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4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22%로 무려 1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 외에도 여론조사에서 극도로 응답을 기피하는 샤이 보수층이 일부 존재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무당층과 이런 불응답층에서 저는 여당 지지보다 야당 지지가 2배 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층에 야당표가 많이 숨어있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이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보수 우파 혹은 진보 좌파라고 말하기에는 현재의 정당이 2% 부족하다는 말인데 특히 보수 야당에 대해서 2% 부족하다고 믿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부동층을 어떻게 투표소로 끌어내느냐 하는 거죠. 선거가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왕왕 내는 것은 바로 이 부동층이 움직인 겁니다. 조국 사태에 분노한 20대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비호하는 여당에게 이미 실망했습니다. 그들이 진면목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당인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나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했다 하더라도 보수 야당 후보를 찍으러 투표소까지 갈 의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제만 더 짚고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시 선거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통합당이 내놓은 험지 출마가 한두 곳만 빼놓고 전부 고전 중이라고 하는군요. 사실 한 곳에서 3, 4선을 한 국회의원을 선거 직전에 선거구를 옮기게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보짓이죠. 특히 당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지역구 변경은 반민주주의적인 행태입니다. 험지 출마가 명분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의적인 험지 출마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본인이 자기 희생으로 부각이 되어서 정치적 비중을 높여주며 당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컨대 광진을이 오세훈 후보처럼 스스로 험지를 택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죠. 두 번째, 그럴 험지 출마가 지역구 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경선을 통해서 상향식 공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통합당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위가 어떻든 공관위는 험지 출마니 전략 공천이니 하는 그런 명분으로 장기판 조를 옮기듯 한 공천을 자행했습니다. 보수 언론조차 이런 공천을 두고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런 선거구 이동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광진을의 오세훈 후보도 지금 박빙을 다투고 있습니다. 9월에 출마해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맞붙고 있는 김용태 후보는 완연한 열세입니다. 여기엔 통합당에서 오랫동안 지역을 개척해온
강요식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표가 분산된 탓도 있습니다. 단일화도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래 야당 강세 지역에 거의 출마가 느닷없는 출마로 비친 탓이 더 크죠. 강남갑에서 험지 출마로 내몰려 자질해서 경기도 광주을로 갔던 이종구 후보 역시 아직까지는 확연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보수 지역이었죠. 동대문을에서 뛰고 있는 이혜훈 의원 역시 그렇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에 이유 없는 일방적인 컷오프로 서초갑에서 떠나 동대문을로 가서 다시 힘겨운 경선을 치렀습니다. 가장 문제 있는 지역은 인천 미추홀을입니다. 이곳 윤상현 의원은 지역구 관리를 잘하기로 증평이 나 있었죠. 그런데 공관위는 20대 공천 때 그를 쫓아낸 것과 같은 이유로 다시 컷오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중동 강화에 안상수 의원을 이곳으로 돌려막기식 공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미추홀을은 민주당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박빙을 다투는 선거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청주 흥덕의 정우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같은 청주의 상당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거구인 흥덕으로 왔습니다.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도종환 의원이니 그의 정치 생명에 최대 고비를 맞은 겁니다. 이런 공천을 통합당 공관위는 자객 공천인 양 말했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건 상대가 자객을 보낼 정도의 민주당 안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예컨대 고민정 후보를 두고 오세훈 후보에 대한 자객 공천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존 지역구 사정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강남갑이라든가 미추홀, 인천 중동 강화, 청주 상당 등 어느 지역도 드러난 문제는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 지역의 공천이 자객 공천이 아니라 자해 공천이 되고 있다고 썼더군요. 어쨌든 저는 이분들이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분들이 이겨야만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 지역의 승세는 곧장 인근 지역에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뛰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승진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2부는 간략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창밖은 봄이 완연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